문재인 정부 출범 2달 만에 정부 조직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특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제이노믹스가 이제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지난달 25일 김동연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을 다지고 국민을 위한 개혁적 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인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조직과 실탄 양 날개를 단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최근에 선출되셨죠. 김경수 송윤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기 경제학회장은 언제 취임을 하시는 건가요? 내년 2월 이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날에 이제 서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내년 2월.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한국경제학회라는 게 우리 국내 경제 관련 학회 중에선 가장 큰 건가요? 예, 가장 오래된 그 역사가 제일 깁니다. 네. 제가 48대라는 얘기는 이제 47년 된 학회고요. 주로 이제 대학 교수나 아니면 이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주로 회원이 있고요.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종신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회원까지 합하면 이제 3,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학회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 교수님 모시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문재인 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적 방향이나 재원 이런 쪽으로 산업 정책을 포함해서 두루두루 좀 짚어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종합적인 방향이랄까요?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학의 하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런 좀 얘기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주도 경제정책. 네.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가계가에게 이제 분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창출을 통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이제 내수가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을 이제 생각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경제학에서는 이제 성장 이론이다. 얘기하면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하여튼 일정 기간 동안 생산성을 높여서 어떤 성장을 이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성장론도 있을 거고 또 수출 주도를 하자 내수 주도다 이런 식의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소득 주도 성장론 소득이라는 건 성장의 결과로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통상적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고 이제 평가를 세 가지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 한국 경제의 처한 현실이 이건 분배다. 굉장히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그걸 제일 먼저 아젠다에 놓은 분들은 이 정책이 상당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성장의 요인을 수요와 공급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이제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죠. 소비가 부진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이제 정부가 돈을 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촉진될 거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처한 현실이 예를 들면 잠재 GDP라든지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그런 공급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라고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의 순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성장론이라고 보기보다는 분배론의 내용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분배가 먼저 오고 성장이 후에 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우리가 보면 성장이 먼저 오고 분배가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때까지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걸로. 다른 나라의 어떤 선례라든지 OECD나 이런 데서 이런 소득 주도의 얘기를 했다고는 하던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잘 좀 설명을 못 듣겠더라고요.
이거가 하나의 정형화된 이론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하기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OECD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이제 눈에는 띕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결국은 필요한 거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혁신의 풀이 많아야 되는 거고 혁신의 풀이 많으려면 결국은 분배가 상당히 많이 좋아져야지 그 안에서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이 넓어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굉장히 많이 이런 그런 것들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론 이외에 어떤 그런 투자를 좀 장려한다든지 기업 활동을 좀 장려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쪽 창의적인 활동,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고 단지 이제 이 정부의 그 정책 기조 중에 4가지 중에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혁신 성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혁신 성장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생산성, 맞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그 효율성을 높이느냐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경제 성장의 하나의 그 네. 예, 요소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동이 돼야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하나의 마중물로서 정부의 그렇습니다. 역할이 되고 네. 나머지는 여기가 이어받아서 뭔가 예.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나 그런 내용들을 곰곰이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증세 쪽 얘기입니다. 이 증세를 이 새 정부가 들고 나왔어요. 네. 정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게 용감한 거야, 이거 굉장히 만용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늘리겠다는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정부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도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연말 정산 때문에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걸 엄청나게 알았을 거예요. 떼요. 공제를 뭐 네. 축소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불황이 심각했습니다만 세수가 그 예상보다 한 10조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 지난 10년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 관련 법안 중에서 증세 법안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정부는 아마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그러면 증세를 하겠다고 하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때는 뭐 증세 없는 복지다, 뭐 사실 증세를 사실상 인정하자 갖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방향을 분명히 던져주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방향이고. 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증세의 타겟을 법인세도 이제 굉장히 그 매출액이 굉장히 높고 네. 예, 그리고 슈퍼리치에 한해서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네. 앞으로 만약에 경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그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게 되면 그럼 결국 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산층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높은 편은 아닌데 지금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추세가 떨어지는 추세고 이게 실효 세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제 간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습니다만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그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평균이 이제 OECD 34개국 평균이 22.7%고 우리나라가 이제 22%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가 제일 발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 중에서도 미국과 호주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 법인세가 느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증세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재정의 기능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겠는데 증세의 또 하나 포인트는 정부가 이제 얼마나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재정 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언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100조를 쓰고 저출산에 실패했다, 대책에 네.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대우조선 같이 부실 기업에 대해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했다라는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공적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이것이 정말 그 제대로 갈 사람한테 가는지 예를 들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3조 정도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하겠다 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정부가 당초 생각한 대로 그 정확한 계층에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네, 정부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옳은 처방입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성장의 요인이 수요의 측면,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인식을 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부족한,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그걸로 해서 그 수요를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정부가 마음 취지대로 이거 제대로 집행되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그 고용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고용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수혜층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 자체가 심각한 이런 경우에 약간 올리면 훨씬 더 그 이득을 본 층이 많다라는 것이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제 그 국회의회 예산처에서 나온 보고서 결과입니다. 2014년의 보고서입니다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 2010년에 12.4%, 16년에 14.6%, 17년에 16.3%인데요. 물론 정부가 이제 그 5년 평균 최저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예,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자영업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비임금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넘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자영업과 무보수 가정노동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용인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가 157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뺏어먹기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최저임금 대상이 포괄임금이 아니라 근로자 임금의 일부다. 이것도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맥도날드가 그랬습니다만 자동화 문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사실은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정 선을 그어서 이 선 이상은 무조건 법으로 주라는 거고, 그거 안 되면은 경제 활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든지 뭐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비공식 영역이라 그럴까? 예, 이 부분이 자꾸 굉장히 넓어지게 최저임금은 됐어요. 늘어나고 이하 받는 사람은 더 계속 늘어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그 징벌이 너무 결국 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최저임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서 지킬 수 없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자영업이 한 달에 하루에 3,000개가 생기고 2,000개가 망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평균 지금은 사실 더 늘어났습니다만 올라가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있는 것이죠. 네네. 정부가 바로 최저임금 합의 이후에 3조 원을 5년간 평균 인상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정부가 주겠다. 예컨대 제가 볼 때 혹시 최저임금 미만 영역 이 부분의 사업장들이 혜택을 보기가 과연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거 스스로 신고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신고를 한다는 게.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부분만 오히려 혜택을 받아볼 수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 벤처 정책입니다.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또 하나 크게 그 모토로 내걸고 있는 게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 중소 벤처 기업부라는 부처도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많이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금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그 중층 관계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모형이 갖고 있는 어떤 유산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80년대부터 사실은 경제 균형 성장이라는 의미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만, 지금 여긴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과연 중소기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대로 바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한다는 그것과,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지금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그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공정 경제의 측면에서 이제 이걸 보는 것이 하나 있고요. 중소기업이 아마 대기업으로 거듭난 기업이 아마 최근에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갔을 때 그 방어막이다. 또 하나가 이제 30년 넘게 지원책이 있었습니다만 실효성에 대한 그 논의가 그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별로 실효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5월에 타계한 이제 그 보멀이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그 뭐 노벨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윌리엄 보멀 교수가 이제 평소에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혁신이 없으면 결국은 복지 비용은 끊임없이 중산층한테 부담을 올 거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혁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자랑을 항상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혁신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일궈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 복지에 대한 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는 이제 수포리체만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중산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가고 하는 부분을 그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9988 하듯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력의 뭐 99%, 그렇습니다. 88% 기업이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니까. 근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국제 경쟁에서 이겨내고 한 게 대기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혁신의 원천이 우리는 대기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중소기업에게 떡이 더 가는 건 좋은데 혁신의 원천조차도 이제 중소기업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혁명이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기업, 거대 기업을 위주로 우리가 텍 자이언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5개 회사들, 뭐 구글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은 전부 거대 기업들이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지 단지 어느 한쪽의 시각만 보고 이거를 갖다가는 자칫하면 이제 큰 낭패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활력을 키워가는 거지 대기업의 어떤 혁신 원천까지 죽이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혁신 원천도 제대로 안 살아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 둘 다 꺼뜨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과 함께 중소기업 강조 분위기가 어떤 퍼주기 대상을 넓혀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혁신의 원천을 중소기업으로 한번 탈바꿈해가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제 이 은행권을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은행권의 대출의 반이 가계에 대한 대출이고요. 그 중에 7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35%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함의가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이번 상반기에 그 은행권이 보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뭐 예대 마진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항상 언론에서는 가계부채 내간이라는 거를 계속 쓰지 않습니까? 내간이라는 건 언제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가계부채가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보면 적어도 금융권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우리는 비소구 대출이 아니라 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 이거는 금융권은 하여튼 피해를 안 본다. 예, 그런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전부 소비 위축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30대 이제 젊은이가 회사 다니는 젊은이가 이제 3억짜리 빌라를 사는데 내 돈 1억 5천을 넣고 1억 5천은 은행에서 돈을 꿨다. 그럼 이제 이거를 갚기 위해서는 다음 날부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부채로 인한 그 효과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상당 부분 예상외로 그것이 작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두 가지 더 마무리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경제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한번 길을 한번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연구학회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가 이제 방대해서 뭐가 하나 딱 내려놓으면 저 앞에서 이게 확확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보면 학회가 막 수백 개씩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연계해서 뭔가 함께 하는 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내 대학에서는 전부 이제 해외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연구 가중치를 두고 네. 예, 이제 많은 대학 교수들이 특히 젊은 대학 연구자일수록 평가나 이제 교수 평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자기의 소득과 네, 보상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영국은 대학은 전부 이제 납세자 세금으로 가는 것이 100%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연구는 전부 미국 연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왜 영국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미국 연구를 하는가? 이제 우리도 이 문제가 지금 사실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다행스러운 거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그 이제 국제적 수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에게 이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큰 다행이겠죠. 네. 이 새 정부의 발언은 마지막 제언 같은 거 뭐 혹시 추가하실 게 있으면 한번.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고성장 시대에서 온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마감이 된 것 같고요. 네. 예, 경제 정책의 레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 이런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당초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작거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고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정부 예산 집행 또는 공적 자금 집행 시 그 효율성을 항상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 납세자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극히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혁신 부문을 키우는 것이 결국 이 정부의 관건이 될 겁니다. 혁신 부분 없이는 결국은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식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기존의 소득 성장이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더라도 혁신 부분의 어떤 단단한 그렇습니다. 엔진 가동 없이는 좀 어렵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때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됐던 재미난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선 스님의 용마론이라는 건데요. 이야기인즉 이런 내용이네요.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용마가 나타났답니다. 나타났더니 이 굉장히 큰 경사인 줄 알고 나타났는데 마을에 힘께나 쓴 장정들이 거기 한번 올라타 본다고 나도 올라타 보고 저도 올라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용마가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거의 교훈은 우리 지선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억눌려 있던 많은 어떤 욕구와 바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겠지만 이걸 동시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나름대로의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지선 스님의 용마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